2026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쉽지는 않았던 그런 문제의 형태이고요. 그 쉬운 문제는 대체적으로 다 쉬웠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변별력을 요구하기 위한 문제들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가나윤리학의 핵심 과제를 골라라 라는 문제이지요. 가를 보시면 윤리학은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될 도덕 규범이 무엇인지 도덕 규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근거가 되는 보편 원리를 제시하는 것을 주력하니까요. 규범 윤리학에 대한 설명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실천적인 측면보다는 원리 제시가 더 주된 관심이 되고 있으니까 이론 규범 윤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를 보시면 윤리학은 여러 문화권에 나타나는 다양한 도덕 현상을 조사해서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는 게 주된 관심이니까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특정 사회의 도덕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건 기술 윤리학의 특성이니까 안 되고요. 도덕 행위를 정당화하는 도덕 원리를 제시하고 정립하는 거니까 이론 규범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도덕 명제의 논리 구조나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게 주된 목표가 되시려면 메타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 되셔야 되겠고요. 도덕 이론을 적용해 가지고 실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걸 주된 관심에 두고 있으면 실천 규범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5번 도덕 관행을 경험과학적으로 조사해서 서술, 기술 설명하는 건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 되시겠으니까 나는 맞고 가는 틀렸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하버마스 문제인 것 같죠?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타당성 주장을 할 수 있는데 한 발언의 타당성을 위해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다는 거래요. 타당성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타당한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의견을 주고받는 행위자들의 언어 행위와 함께 상황에 따라서 진리를 주장해야 되고 정당성, 진실성 이런 주장을 해야 된다. 정당하고 참되고 진실하며 바르고 정당한 그런 주장을 해라 라는 정당성 주장이 있었죠. 청자는 화자의 타당성 주장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으며 판단을 보류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이제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성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버마스의 주장이 되시겠습니다. 1번이 보시면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견해를 여기 참여자의 이제 청자와 화자가 있겠죠. 그럼 타인의 견해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을 바르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이 가능하다. 타인의 견해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뭐 약간 강제로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게 타당하지 않다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서 1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요. 2번 발언의 진실성 의사소통 행위에서 합의로 도출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진실성이 깔려 있어야 되죠. 이게 발언의 진실성이 깔려 있어야 되고 합의에서 도출되는 거는 이걸 통해서 나오는 결론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3번 이상적 담론은 선호가 일치하는 사람들에게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담론 참여자 모두가 참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참여자들의 제한을 두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담론 규칙은 공론장 외부 개입에 의해서 변경되면 이건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거니까 자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5번 이상적 담론에서 제기된 주관적 견해는 양심에 의해서 정당화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양심에 의해서 주관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게 정당화되기 위해서 이상적 담론 과정을 통한 합의가 필요한 거겠죠. 이 과정을 통한 합의가 필요한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양심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실게요. 큰 도가 사라지니 인의가 생기고 지혜가 나오자 큰 거짓이 생긴다. 우리 많이 봤던 거죠? 도가 사라져서 인의가 생기는 거니까 인의는 이 큰 도라고 하는 아이가 없어져서 생기는 거다. 그러면 인의가 없어도 도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거니까 도가 사상의 주장이 되시겠습니다. 이거 노자 선생님의 글이죠. 그래서 저절로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도는 항상 하는 것이 없어요. 하는 것이 없어. 무위죠. 무위하지만 되지 못함이 없습니다. 그쵸? 무위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이를 지키면 만물은 저절로 변화된다. 저절로 된다. 자연하게 된다. 그랬을 때 이제 훌륭한 도덕적인 인격체라면 그 도를 따라야 되는데 이제 무의자연의 도를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도가의 얘기가 되겠죠. 을을 보시면 인간의 본성이 선해요. 그러면 성선설 주장하시죠. 성선설. 천하의 도가 있고요. 그러나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면서 가르침이 없으면 백성은 짐승과 다를 바 없게 돼요. 선하지만 후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 수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성인은 이를 걱정해서 일륜을 백성에게 가르칠 것을 명하였다. 예, 교화를 강조하셨다. 백성의 교화 이걸 강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뭐 인륜을 가리킨다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보신다면 요게 유교적인 맥락이겠네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겠고 그 중에서 성선설 얘기하셨으면 맹자겠구나라고 오시면 되시겠죠.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도가에서는 오륜의 도를 행해서 도덕 공동체를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륜의 도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게 오륜의 도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요. 삶의 고통을 끊기 위해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요거는 불교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도가와 맞지 않고 3번 무위에 따라 지혜를 버리고 덕을 실천해라는 건 도가의 설명이고 유교에서는 지혜를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무위의 도도 안 되겠죠. 자, 본성을 잘 함양하고요. 요거 양성이라는 뜻이고요. 양성 본성을 잘 기른다라는 뜻입니다. 좋으니까 길러도 되겠죠. 그리고 인의를 실천해라 라니까 도덕적인 삶을 실천해라의 육아의 표현이 맞겠네요. 5번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 요게 재물이죠. 재물입니다. 재물을 이상적으로 경지로 보는 건 장자인데 그러면 도가에 대한 설명은 맞을 수 있겠지만 유교는
구별하죠. 구별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유교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시겠습니다. 3번 문제를 봤고요. 4번 보시면 가불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고요. 가불 입장을 고르라 되어 있습니다. 인간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도덕적인 정체성을 발견하는 존재랍니다.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네요. 공동체가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거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가다. 공동체를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하니까. 그러면은 덕윤리 느낌이 오시죠? 덕 있는 사람에게 행해졌는지가 도덕적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대요. 그러면 행위보다는 행위자가 어떤 덕을 가지고 어떤 품성을 가지고 행했느냐, 요게 판단 기준이다 라고 보니까 덕윤리 사상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사상가는 맥킨타이어이지만 우리가 덕윤리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을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행위의 준칙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래요. 자율적인 존재인데 자율적으로 보편적 법칙인 준칙을 세울 수가 있다. 따라서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의무에서 비롯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있다. 이성을 통해서 파악한 의무에 따른 행위냐 그렇지 않은 행위냐가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칸트 설명이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1번 모든 공동체에 적용 가능한 행위만을 습관화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습관화도 괜찮고 공동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찾아야 된다는 것도 괜찮은데 모든 공동체를 포괄해야 하는 행위만이 기준이냐라고 하면 요거는 아니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동체에 적용 가능한 행위는 특별한 그 특정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고 특정 공동체에 적용되어지는 행위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모든 공동체에 적용 가능한 행위를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역사,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이나 맥락,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모든 공동체에 적용되는 행위만을 습관화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도 가질 수 있지만 이것만을 이제 기준으로 하진 않겠죠. 2번 덕을 소유해요. 그럼 유덕함 거죠. 그 유덕함을 발휘해요. 그러면 덕 있는 행위를 한다는 거고 그게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 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3번 의지의 준칙에 따라 개인의 도덕적인 원칙에 따라 행위하면 그것은 도덕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 틀렸다. 보편화가 가능하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4번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의무에 맞다면 이런 뜻이죠.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칸트는 행위의 기준이 결과에 있지 않고 그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 의무의식에서 선의지에서 비롯되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죠. 5번 유용한 결과를 산출하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다라는 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칸트가 결과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행위가 도덕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고요. 덕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용한 결과가 산출되더라도 그게 덕 있는 행위가 아니라면 도덕적인 행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덕윤리도 틀리고요. 보통은 이런 표현이 이제 공리주의에서 많이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예, 그래서 2번이 정답이면 되시겠습니다. 자, 5번은 이게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갑을 보시면 정의는 그것이 어떤 대가로든 매도되면 정의이기를 그친다. 대가를 생각하고 하면 정의이지 않다, 이런 얘기죠. 대가를 고려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네요. 몇몇 이익을 끌어내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익을 끌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범죄자는 형벌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어야만 한대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미 형벌을 받아야만 한대요. 그래서 형벌은 정언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형벌이 집행이 되는 것이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집행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칸트 선생님의 주장이 되시겠죠. 네, 을을 보시면 정의는 만인의 행복에 무한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일 뿐이다 라고 해서 만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쳐야 정의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공리주의자가 할 수 있는 거겠죠. 개인의 행복이 아니니까 공리주의가 동의할 수 있는 얘기가 됩니다. 법은 근데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대표해서 형벌권은 개인의 각자가 공탁한 최소한의 몫의 총합으로서 시행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 의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베카리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특수의사의 총체다. 개인들이 원하는 특수의사를 다 모아서 이것을 대표하는 사람에 의해서 법을 행사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 법의 행사를 대표할 수 없다는 루소는 될 수 없는데, 그런데 계약론적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카리아 선생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겠고, 최소한의 몫을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루소가 얘기하면 전체를 양도해서 일반 의지를 형성하는데 이렇게 최소한의 몫을 총합했다라는 말을 또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베카리아 입장이다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카리아와 칸트가 서로 비판하는 내용이 되시겠네요. 1번,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칸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많이 고민됐을 것 같아요.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어야 한다라는 게 칸트의 이야기인데, 이게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을 칸트가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 칸트 입장에서 맞는데, 여러분은 이 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베카리아 입장에서 범죄에 반드시 상응해야만
상응해야만 정의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상응하지 않아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면 정의에 부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베카리아 입장에서 간과하지 않아서 이 말은 성립될 수 없구나라고 틀렸다라는 선지로 찾으셔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칸트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칸트의 입장을 여러분이 물론 알았어도 좋았겠지만 베카리아의 선지로 풀어주셔야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살인을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지 않아도 정의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에 동의하니까 간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였었죠. 네. 그래서 베카리아 선지로 찾아주시면 되시겠고요. 2번,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은 형벌로서 억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의 욕망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의에 반하는. 근데 이게 꼭 형벌로서 억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덕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에 어긋난다고 형벌로서 억제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베카리아를 생각해 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문장에 관련해서 베카리아 선생님의 표현을 살펴봐 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반복해서 연상시키는 것만이 정의에 반하는 각 개인의 강렬한 욕망에 대해서 반대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이 베카리아 선생님께서 공리주의 사상가이시기 때문에 억제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의 억제 효과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베카리아가 안 한다고 얘기하지 않죠. 간과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카리아 입장에서도 이거는 맞지 않은 선지가 될 수 있어서 여러분이 걸러주시는 그런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형벌은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야만 정의에 부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많이 나와서 조금 그랬지만 어쨌거나 형벌의 정의는 범죄 예방의 효과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는 두려움에 영향을 주어야 되겠죠. 만약에 두려움이 없어 그러면 범죄 예방의 효과를 일으키지 못할 거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는 게 범죄 예방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칸트는 두려움을 주나 안 주나 상관이 없죠. 무조건 죄를 저질렀으면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래서 이게 칸트에게 베카리아 선생님이 비판할 수 있는 선지가 되겠고요. 4번 범죄의 경중은 공리를 해치려는 범죄자의 의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된다 했는데 공리주의는
결과를 고려하지 의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끼친 해악이라고 하는 결과를 고려해서 처벌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처벌을 하게 되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일단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시면 되는데, 이걸 능가해서 부과하게 되면, 이걸 너무 초과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이제 고통이라는 비용을 증가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능가해야 한다라는 것에 베카리아 공리주의 사상가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충분한 정도로만 형벌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베카리아 선생님의 표현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1번, 2번 같은 경우가 지금 새롭게 우리가 나타나는 선지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양쪽 모두를 다 고려를 하셨다면 우리가 찾기는 찾았을 수 있을 만한 선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보시고, 이쪽에서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반대쪽에서 한번 더 보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도 조금 생소했던 그런 지문이에요. 사랑에 대한 지문인데, 우리가 뭐 사랑에 대해서 배운 사상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소유냐 존재냐 라고 하는 책을 에리 프롬이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도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강조하시는 실존주의 사상의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 이렇게 실존 문제에서 시작되는 사랑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에리 프롬을 조금 연상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제시문이 에리 프롬인지 어쩐지를 모르셔도 제시문만 잘 분석해 주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뭐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1번 한번 보시면, 성숙한 사랑은 인간의 욕망과 열정에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얘기가 어디 있냐면, 타인과 합일하려고 하는 욕망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열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합일하려고 하는 욕망이, 모든 합일이 성숙된 사랑은 아니지만 개성을 유지할 때 성숙한 사랑이 나온다고 되어 있으니, 이 합일로 이루어지는 이 욕망과 열정의 이 사랑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2번 상대방을 소유하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합일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합일이 성숙된 사랑은 아닌데 상대방을 자신에 속한 일부로 여기는 방식, 요게 이제 소유하는 거죠. 소유하는 방식은 미성숙한 형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미성숙한 사랑의 형태도 일종의 합일이기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3번 타인과 합일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개성을 유지하는 성숙한 사랑의 합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불가능하지 않고, 그 다음에 4번 사랑하지 않으면 고립 탈피와 인간다움 실현 모두 불가능하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실존 문제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여기 분리는 고립을 유발하고 인간 실존을 위협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존을 위협한대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인간 사이의 합일에서 그 문제를 찾을 수 있다 돼 있으니까 이 고립 탈피와 인간 실현이라고 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일이 필요한데 합일이 사랑으로 나타나죠. 물론 성숙한 사랑도 있고 미성숙한 사랑도 있겠지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겠죠. 여기 오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분리 상태에 처한 인간은 합의를 추구하는 욕망을 지닐 수 없다. 여기 분리는 고립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타인과 합의하려는 욕망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닐 수 없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게 제시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뭔가 지식을 통해서 이걸 알아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되기보다는 제시문을 잘 꼼꼼하게 분석하세요 라는 문제로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제시문을 시간 들여서 자세히 보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보실게요. 다음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입니다. 사람은 인을 갖추고 항상 예로서 행동해야 선하게 되며 그러면 인, 예, 뭐 선하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요거는 유교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혹시 순자나 뭐 이렇게 본성에 관해서 구별되는 게 있는지만 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본래 꾸미는 것보다 차라리 검소한 게 낫대요. 꾸미는 것보다는 검소한 게 낫다. 그러면 형식적인 것보다는 검소하지만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머리에 쓰는 관은 예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관을 써야 되는 건 예라서 원래 3배로 만들어야 되는 형식이 있지만 지금은 흔한 실로 만드는데 이 또한 따를 만하다 하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검소한 형식을 따르더라도 그 내실에 있어서 예의라는 내실을 잘 가져가면 된다. 요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어진 사람은 평소 의복은 소박하지만 평소에는 소박하게 의복을 입어도 괜찮고요. 타인을 만날 때나 제사를 지낼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세련된 의관을 정제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이는 형식과 본질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이걸 군자의 덕이다 라고 얘기한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유교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억 군자의 의복 착용은 덕을 표출하는 방식이다. 덕을 표출하는 방식이죠. 의복은 때와 형편에 따라 예에 맞게 그렇죠. 타인을 만날 때인지 제사를 지낼 때인지 평소라는 때인지를 따라서 하되 예의에 맞게 해야 되겠죠. 맞네요. 디귿 예의 근본은 경건한 내면이 아니라 세련된 외형이 있다.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어디는 아니고 어디는 맞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리을 항상 소박해야 될 뿐 격식을 차리려서는 안 된다. 이것도 소박할 때가 여기 평소고 세련될 때도 있는 것이니까 항상 소박해야 될 뿐 아니고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통일 관련된 문제네요. 통일 보겠습니다. 통일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화해와 협력의 실천을 증진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쟁을 종식하지 못한 채 이념과 체제는 물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차이가 심해졌어요.
남북한이 그래서 하루아침에 정치적인 통합을 이룰 수는 없답니다. 요거는 불가능하대요. 지금 단계에서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적대와 불신을 해소하는 화해와 협력 분야 여기까지 할게요. 화해가 필요하고 분야별 상호 협력으로 그 차이를 서서히 줄이려는 노력이 우선이다. 먼저다. 그래서 화해와 협력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외형만의 통일을 서두른 탓에 정치적인 통일 이후에도 불신을 극복하지 못해서 내전을 겪는 다른 분단국의 사례가 있대요. 이걸 유념해서 우리는 정치적인 통일에 앞서서 정부뿐 아니라 경제, 언론, 종교, 문화, 학문, 체육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해서 이제 화해와 협력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선생님이 그래서 통일과 관련된 거는 통일 비용 편익 관련된 문제 하나가 나올 수가 있겠고, 통일의 방법 관련해서 점진적이냐 급진적이냐 요거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요 글은 이제 점진적인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요걸 강조하고 있죠. 1번 보겠습니다. 정진적인 접근으로는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하다 얘기하고 있고요. 민간교류를 수반, 여기 민간교류 있죠. 시민단체의 민간교류 수반 한 협력으로 남북 간의 신뢰를 쌓아야 된다. 맞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고, 화해와 협력을 정치적인 통일에 필요한 과정으로 봐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여기 화해와 협력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이제 정치적인 통합 위에 불신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타국의 경험에서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여기 타국의 사례에 유념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 된다가 틀렸고요. 5번 정치적인 통일은 남북 간의 이질성 완화 추진의 선결 과제다라는 거잖아요. 우선해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 서서히 줄이려는 노력이 우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통일이 선결이 아닌 거죠. 선결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을 보실게요. 9번 시민불복종 문제네요.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인 행위로서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의 심각한 위반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현저한 위반에 국한돼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건 롤스 선생님의 글이 되시겠죠. 그에 비해서 을을 보시면 시민불복종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시행해야 되고요. 우리는 불복종 행위가 실패했을 때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의 성공 가능성을 감소시킬 위험,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시죠? 그러면 이거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시민불복종 얘기하시는 싱어 선생님의 글이 되시겠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어와 롤스를 비교하는 문제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부터 보시죠. 합법적 권위에 맞서는 의도적 불법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느냐? 자, 모든 시민 불복종은 의도적 불복종 행위입니다. 요거는 롤스가 얘기해도 맞고 싱어가 얘기해도 맞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정당화의 조건이 있는 거죠. 정당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포인트는 앞에 요게 포인트인데 합법적 권위에 맞선다. 여러분, 그 의도적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체제에도 합법적 권위에 의해서 법이나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맞서는 시민 불복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롤스도 맞고 싱어 선생님의 얘기도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리을하고 유사해요. 여기 공리의 증진 요것만 빼시면 민주주의에서 합의한 정책이라도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준이 공리주의라고 하면 이제 싱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불복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오셔야 되기 때문에 싱어 입장에서 불가능하다면 틀린 겁니다. 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이 공리를 증진하지 못해요. 그러면 시민불복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거의 뭐 유사한 형태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출제되었으니까 여러분이 크게 문제 없이 풀었으리라고 보고 이 두 개만 잘 찾으셨어도 정답은 찾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니은 보겠습니다. 롤스,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모든 시민들의 권리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권리이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민은 지금 정당한 거의 정의로운 체제에 살고 있고 그 체제는 롤스의 다수의 정의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체제예요. 그래서 그 체제에서 시민 불복종이 일어나야만 하는 현저한 부정이나 심각한 부정이가 일어났다면 그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시겠고요. 디귿, 시민 불복종은 행위자의 양심에 부합하는 정치적인 행위냐? 자, 일단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되려면 다수의 정의감에 부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수의 정의감에 나의 양심이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러면 부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선지가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네, 10번 가겠습니다. 10번은 칸트의 미학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는 선의 상징이다. 요 문장이 나오시면 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칸트구나. 칸트는 도덕주의적 관점 그리고 심리주의적 관점 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칸트는 어느 한 부류로 분류해서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것도요. 우리가 제시문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 제시문 자체가 좀 생소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시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라 라는 것으로 조금 평가원에서 연습하는 겸 내신 문제예요. 그래서 제시문을 꼼꼼하게 보셨으면 찾으실 수 있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한번 볼게요. 미는 개념이 없이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만족을 준다 되어 있죠. 자, 미는 우리한테 만족을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족을 준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동시에 그 만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청한대요. 그러면 여기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만족이라는 동의를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해결할 문제는 이 개념이 없이도예요. 개념이 없이도. 자,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줄부터 봅시다. 미적인 판단은 모든 인간들에게 타당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논리적인 판단과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형식이 유사해요. 형식이 유사한데 그렇다고 해서 판단의 대상은 개념이 아닌 주체의 감정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아니니까 개념이 없어도 우리는 주체적인 감정으로서 만족을 얻을 수 있죠. 만족은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입니다. 감정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건 결국 논리적인 판단과 유사하지만 개념이라는 건
이성적인 측면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인 판단은 미는 감정에서 나오는 만족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측면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개별적이다. 도덕과 예술은 독립적인 개별적인 영역이다. 네, 라고 보는 입장에서 심리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잘 보셔서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해낼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뭐 아셨다면 개념은 이성적인 측면이고 미적인 판단은 감성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인 측면과 관계없이 감성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찾았어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제시문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으니까 제시문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은요. 선, 미, 쾌적함의 만족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있니에요. 그러면 선, 미, 쾌적함이라는 만족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한 내용이네요. 그럼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선 나오고요. 선은 신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을 포함한 이성적 존재자라고 했으니까 인간과 신은 요 선이라고 하는 만족을 느낄 수 있구나. 요걸 이제 찾을 수가 있겠고, 여기 쾌적함은 이성이 없는 동물에게도 적용이 된답니다. 이성이 없는 동물에게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성이 있는 존재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이성이 없는 동물에게도 적용된다는 거니까 여기 이성이 있는 인간 그리고 동물에게 적용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는 쾌적함이 아니라 미는 오직 이성적 존재자이면서 동시에 and죠. 동시에 이성적 존재자인데 동시에 동물이기도 한 인간에게만 그러면 결국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게 미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선도, 미도, 쾌적함도 모두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 맞는 표현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미적인 판단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모든 인간에 대한 타당성을 미적인 판단은 전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모든 인간이 아니고 모든 이성적 존재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아까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인간도 들어가지만 신도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 대한 타당성을 요구하는 거지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타당성을 요구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 미는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미적 판단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가 아니라 인간에게만 타당성을 요구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서 여기 모든 이성적 존재자 중에 신이 제외되셔야 됩니다. 신은 제외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리을. 오직 미적 판단만이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이다라고 하는데 주체의 감정, 요게 이제 주관적 만족이겠죠. 주관적인 만족이라고 하는 감정이 미적 판단을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은 거죠. 주관적인 만족에서 미적 판단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보신다면 정답은 기억 니은 되시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칸트의 미학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도 뭐 아주 훌륭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제시문 자체를 그렇게 자주 보던 제시문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평가원에서나 앞으로 수능에서 나올 때에도 충분하게 여러분한테 요 정도의 힌트는 주실 거니까 가능한 한 꼼꼼하게 제시문을 분석하셔서 여러분이 문제에 풀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11번 보실게요. 11번입니다. 11번 문제는 그림을 보니까 롤스 선생님 문제이네요. 분배 정의와 관련해서 보통은 노직과 롤스를 비교하는 문제로 많이 출제를 했는데 지금 단독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롤스죠. 예. 공정으로서의 정의, 순수 절차적 정의, 예, 뭐 다 롤스 입장이죠. 원초적인 입장.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요. 대신 공정한 절차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 절차를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결과가 공정하다. 그쵸? 원초적인 입장이란 관념은 거기서 합의된 어떤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끔 하는 네, 결과적으로 다 정의롭다라는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 만든 원칙이고요. 이 원초적인 입장의 당사자들은 특수한 우연적 결과를 무효화하기 위해서 무지의 배일 속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 상태인 거죠. 원초적인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으십니다. 1번, 원초적인 합의는 모두의 복지를 위한 사회를 지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복지라는 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 모두가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입장에 놓여 있는 모든 당사자,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 모든 인간을 위해서 복지의 혜택을 주는 사회에 뭔가 복지라고 하면 여러분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두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호 간의 호혜적인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넓게 보시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사회를 지향을 해서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도출이 된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이게 지향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렸는데 혹시 이게 조금 어려우신 개념이라면 여러분 어쨌든 최소 수혜자를 위한 원칙이 원초적인 합의로 나오잖아요. 차등의 원칙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번 공정으로서의 정의, 롤스가 원하는 정의죠. 절차적 정의입니다. 에 따른 사회는 우연성이 작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연한 결과로 인해서 어떤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무효화하기 위한 체제와 틀을 만드는 거지 우연성이 작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건 아닌 겁니다. 우연성이 작용 안 할 수가 없죠. 예. 작용이 되죠. 예. 근데 이거를 완화하고 뭔가 이것 때문에 어떤 분배 결과가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무효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인 거지 우연성이 작용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이해가 어렵다면 여러분 우연하게 태어난 천부적인 재능 있잖아요. 천부적인 재능과 능력, 자산,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있지요. 그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있게 만드는 정의의 원칙을 마련해 주자라는 게 목적이지 이 아이 자체가 이렇게 안 되게끔 하자라는 건 아니니까 이건 틀린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원초적인 입장에서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까지 합의되는 건 아니다가 아니라 이걸 합의하는 거죠.
이걸 합의하는 겁니다.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을 합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합의하는 거고, 디테일한 건 그 합의한 원칙에 따라서 헌법이나 법으로 만들어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4번 순수 절차적 정의는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지 판단할 근거 있지요. 절차가 공정하면 된다라는 근거가 있지요. 그럼 얘 맞네요. 네. 근데 여기 올바른 결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배가 됐을 때 공정한 거야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분배된 결과가 정의롭게 된 건지 안 정의롭게 된 건지에 대한 근거가 있는, 절차에 대한 근거만 있는 겁니다. 5번 무지의 베일 속의 개인은 자신이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모른다. 이게 좀 생소한 선지였는데요. 우리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해야 되잖아요. 이걸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홉스처럼 정의의 원칙 속에서 합의를 했는데 이걸 합의를 지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누가 이 정의의 원칙을 지키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의의 원칙을 합의했을 때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계약자들, 원초적인 입장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정의의 원칙을 합의한 것을 의무로 수행한다. 수행이라는 말보다 준수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신이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 예. 정의 원칙이 선이잖아요. 그 선을 추구할 수 있어야만 합의된 원칙을 우리가 준수할 거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모르지 않다. 그러면 요 부분이 자신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요 부분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이고 경제학적인 삶을 지닌다 라고 하는 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합리적인 존재로서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맞는 거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으셔야지만 이게 여기 합리적인 존재로서의 합의가 가능하다. 이걸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뭐 나중에 후배 학자들한테 이제 많은 비판을 받는 내용이 이제 이러한 부분이죠. 예. 어떻게 이렇게 합의된 내용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것을 전제하느냐, 뭐 이렇게 비판을 받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모른다고 얘기하면 이 원초적인 입장의 설정에 아예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다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생소하긴 했지만 우리 선생님이 나눠준 그 이론편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 들어있거든요. 한 번씩 봐주셔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시겠습니다. 12번입니다. 죽음 얘기 나오네요. 자고로 누구나 죽음을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학자는 우리 윤리 시간에 배운 학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 죽음의 여러 가지 성격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예, 한 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뭐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뭐 이런 불가역적인 내용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 모든 학자들이 동의할 내용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만 부모님을 여의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자들을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봅니다. 예,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고 죽음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모든 윤리학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예.
뒤에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여의면 음식도 맛있지 않고 음악도 즐겁지 않으며 거처함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로서 정성스럽게 장사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장사하는 리에를 다해야 된다를 주장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유교 사상가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 지내야 된다는 공자 선생님의 얘기가 좀 떠오르시죠.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 어리석은 중생, 중생 얘기 나왔네요. 그러면 불교겠구나. 마치 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번뇌와 망상에 빠져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 병, 사, 여기 빠진 건 생이 빠졌죠. 그래서 생, 노, 병사가 모두 괴로움이다. 괴로움, 고통. 그래서 이걸 고성제, 고제 이렇게 부르죠. 네, 빠져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큰 자비로 모든 중생을 가엾게 여기고 구제하여 편안하게 해야 된다. 네, 대승불교의 관점이겠죠. 그래서 중생을 이런 괴로움의 무더기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불교죠. 자, 1번. 죽음은 불가피한 현상. 네, 뭐 이거 아까 다 한다고 했죠. 마땅히 애도는 유교만 하죠. 애도는 유교만 합니다. 그럼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2번,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해요. 이거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 충실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현실에 충실해라. 그래서 현실주의적인 관점을 보이시고 있는 게 유교였죠. 을을 보시면 중생의 죽음은 태어남과 상관없이 생기는 고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불교는 생로병사와 같은 뭐 깨달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현상이 다 연기죠. 연기설이라고 하는 건 상호의존적 관계로서 조건과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됐건 깨달음이 됐건 단독적으로 일어나는 아이는 없고 반드시 조건과 원인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상관없이 생기는 고통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열반에 이르렀어요. 열반에 이르른 사람은 삶과 죽음의 굴레를 벗어난 사람이죠. 열반, 다른 말로 해탈이거든요. 해탈. 이제 벗어난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벗어난 겁니다. 열반은 고요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고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없다. 틀렸습니다. 5번, 삶에 대한 애착으로서 죽음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죽음을 고통으로 본 것은 불교는 맞습니다만 애착으로서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깨달음으로 해소할 수가 있지만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애착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일단 죽음을 고통으로 보지 않죠. 자연스러운 그냥 과정으로서만 보시고 마찬가지로 애착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기 때문에 갑도 틀리고 을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13번 보시겠습니다. 13번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2020년 모의고사 때까지 나오고 2021년 수능부터 나오지 않았던 니부어입니다. 니부어예요. 그래서 니부어의 관점이 나와서 아주 놀랐는데 네, 니부어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니부어 참고해 주시고 니부어가
아예 안 나오는 사상가가 아니구나 라고 고려해서 잘 풀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보실게요. 리브워는 일단 사회윤리 사상가예요. 사회윤리 사상가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 윤리만으로는 사회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사회가 사회죠. 조금 얇은 글씨로 쓸게요. 사회는 개인의 총합보다 크고 개인이 사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개인의 삶을 결정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것들로만은, 개인 윤리로만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리버의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집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리브어의 관점이에요. 다만 집단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는 개인 간의 문제는 개인 윤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문제를 해결할 때는 집단의 통제를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면 집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제력, 비합리적인 수단,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비합리적인 수단이 도구로서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기 위한 선의지가 합리적인 수단이죠. 선의지가 요청이 된다 라고 보셔서 결국에 이 사회윤리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조화시키려고 했었던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리브어의 관점입니다. 제가 전반적인 자세한 얘기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집단의 이기심, 집단에 들어가시게 되면 개인의 도덕성이 저하가 된대요. 확실히 저하가 되고 이기심이 커지게 되는데 그 집단의 이기심을 일으키는 게 이제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충동이나 강제력의 많은 사용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득, 자, 요게 이제 개인 윤리적 측면인 겁니다. 개인 윤리적인 측면이고요. 이게 합리적인 수단인 거예요. 합리적인 수단 이외에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승인받을 수 없는, 자,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이 승인할 수 있는 게 개인 윤리고요. 받을 수 없는 요 강제력이라고 하는 아이는 비합리적인 거겠죠. 색깔을 제가 잘못 썼네요.
다 지워져 버렸네. 네, 요 강제력인 거죠. 요거는 강제력은 비합리적인 수단입니다. 도 불가피하게 병행되어야 돼 라고 해서 둘 다 필요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것까지. 그래서 합리적인 개인 윤리적인 수단과 비합리적인 그 사회 윤리적인 수단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 강제력이라고 하는 비합리적인 수단은, 비합리적인 수단은 선의지라고 하는 합리적인 수단의 통제를 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게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강제니까요. 비합리적이니까. 본성상 선한 것은 오직 선의지밖에 없고요. 본성상 악한 것은 오직 악의지뿐이기 때문에 정의라고 하는 수단 그 자체만으로는 정의롭지 못한 어떤 것으로 전락하기 쉬워서, 얘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직 선의지의 통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 분입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들이 요 속안에 또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세한 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옳은 것 고르는 거죠. 1번 비합리적인 수단 강제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강제력 본질적으로 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 그대로 요거 야스퍼스 선생님처럼 수단인 거지 본질적으로 악은 아닙니다. 악하게 쓰일 수도 있고 좋게 쓰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의라고 하는 아이가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의롭게 쓰였다라고 하면 이 강제력은 선한 아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거지 본질적으로 악이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틀린 거고요. 2번 집단의 이기심은 다른 집단의 이기심으로 견제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현실주의에서 생각하는 모겐소 있죠? 현실주의에서 생각하는 세력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단의 이기심은 이렇게 세력 균형과 같은 비합리적인 수단으로서 견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도덕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니부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요성도 가능성도 없다 아닙니다. 근데 물론 니부어의 표현은 지속적인 갈등이라고 표현해요. 이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도덕은 지속적인 모순관계라고 봅니다. 지속적인 모순관계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개인 윤리의 이상은 이타심이고 사회 윤리의 이상은 정의이기 때문에 이게 모순적일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니부어의 결론은 이게 둘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모순관계는 아니래요. 절대적인 모순관계는 아니래요. 그래서 조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분입니다. 4번 강제력은 도덕적인 통제를 받으면서 최소한으로 행사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죠. 아까 도덕적인 통제라고 하는 게 이제 개인 윤리의 선의지의 통제이고요. 이거를 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합리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행사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5번 강제력은 도덕적으로 승인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지 도구가 될 수 없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오시는데 리브어는 제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자연과 윤리 문제입니다. 14번. 어떤 존재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 고통을 고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인간 종족 밖까지 이걸 적용을 해서 도덕을 적용해서 고려를 해라. 그러면 이걸 주장하시는 분은 싱어 선생님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어떤 존재에 대한 의무도 가질 수 없다라고 해서 여기 대한이 중요하죠. 대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무의 대상을 직접 의무로 보게 하는 건데, 여기 인간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다라고 봤을 때 인간만 직접 의무의 대상인 거고, 동물과 같은 자연과 같은 존재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의무만 발생한다라고 보는 칸트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병씨를 보시면 새롭고 복잡한 생태학적인 상황에 대처하려는 시도로서 윤리의 확장은 일종의 공동체적 본능일 것이다 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생태학적인 윤리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공동체적 본능을 지녔기 때문이래요. 이건 개인적인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적인 본능을 지녔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속성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윤리는 대지 윤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레오폴드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레오폴드 그리고 칸트, 싱어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시겠네요. 자, A 보겠습니다.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 여기까지 싱어는 차별 없이 대해야 된다는 괜찮죠. 차별 없이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평등한 대우는 아니죠. 이거 동일한 대우, 평등한 대우, 처우 이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싱어가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상가는 없다. 처우, 동우, 이게 약간 뭔가 똑같이 대한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평등하게 대우 이거는 아니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등하게 고려, 배려, 취급 요 정도는 괜찮아요. 이게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실게요. 동물학대의 금지는 모두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된다 라고 하는 건 인간 때문에 동물학대 금지라고 하는 게 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인간 중심주의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칸트 맞고 나머지 사상가들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싱어는 인간 때문에 동물학대가 금지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동물이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되는 거고, 레오폴드는 인간, 동물, 생명체와 무생물까지 모두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레오폴드의 입장이기 때문에 인간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칸트만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시면 모든 생명체입니다. 모든 생명체 그러시면 인간, 동물, 식물까지죠. 여기 위에다 쓸게요. 인간, 동물, 식물까지죠. 이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본다면, 싱어는 동물 중심주의자니까 그렇죠. 일부 동물까지만 존중이죠. 여기까지만 존중이죠.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일부 동물까지만 존중이고요. 칸트는 인간만 존중이죠. 인간만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니가 맞고요. 레오폴드는 인간, 동물, 식물 포함해서 무생물까지 모두를 얘기해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 아니다가 틀린 거다 이렇게 오셔야 됐어. 이거 맞는 거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생태계의 모든 동식물이 존속할 권리를 지닌 것은 아니다 인데요. 이 존속할 권리에 관련돼서는 사실 레오폴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걸로 여러분 찾아주셔야 되는데, 레오폴드는
모든 그 동식물이 존속할 권리를 지니지만 이 권리는 전체 생태계의 온전성, 안전성,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기여하는 데에서 비롯되어지는 여기에 의존해 있는 권리이지 단독적인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권리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 그러실 때 레오폴드 선생님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리을 선지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은 존속할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레오폴드 선생님을 기준으로 여러분 찾아주시면 되실 것 같아서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자연과 윤리 문제는 그렇게 어렵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15번은 토론의 쟁점을 골라라인데요. 토론의 쟁점은 이제 OX, XO로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지는 걸 찾으시면 되고 둘 다 X나 둘 다 O인 경우에는 제외시키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을 볼게요. 다문화 사회는 문화 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사회 통합을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좀 신경 쓰여서 이거 지우고 가겠습니다. 지향해야 된다. 통합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의 문화를 정체성을 무시하고 기존 문화에 강제로 동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주의는 아니구나. 동화주의에는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보시죠. 근데 의리하니까 동화주의에 반대하는 거에 동의한대요. 그러면서 국수 얘기하네요. 국수. 그러면 이분은 국수 대접 모델이겠구나. 로서 주된 역할을 하고 고명이 부수적인 역할을 하여 맛을 내듯이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펴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국수대접 모델은 일단 문화 정체성 부분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소수 문화를 정체성을 유지 가능하게 공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존하게 하지만 문화의 우열을 구분하죠. 네, 그래서 대등하게 공존하는 건 아니고 주류와 비주류로 나눠서 공존을 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은 공존은 괜찮은데 다른 맛을 내는 채소와 과일들이 골고루 섞여 맛있는 샐러드가 되듯이 다양한 문화가 대등하게 공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분은 샐러드 볼 모델이 되겠죠. 그러면 이 샐러드 볼 모델은 똑같이 소수 문화의 정체성을 공존하게 만드는 것은 동일한 점이지만 문화의 우열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열을 구분하지 않고 대등하게 공존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차이점은 이제 우리가 토론의 주제를 골라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문화를 대등하게 볼 거냐 차이를 볼 거냐 요걸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도 보시면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것도 구분 안 하면 안 된다.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비주류 문화를 인정하는 방식의 공존을 해야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대등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갑은 샐러드 볼 모델이고요. 을은 국수 대접 모델,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네, 뭐 정답 금방 찾을 수 있지만 그냥 제가 한번 풀어드리는 입장에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각 문화의 가치를 부정해도 되는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자르시면 사회 통합은 둘 다 얘기를 하는 얘기죠. 사회 통합 둘 다 얘기를 해요. 근데 타 문화의 가치를 부정해도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면 타 문화의 정체성을 부정해도 되는가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샐러드 볼 모델도 반대하시고 국수 대접 모델도 반대하셔서 요거는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2번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통합된 문화를 향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하나의 통합된 문화는 국수주의나 샐러드볼 모델이 아니라 동화주의 모델에서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둘이 모두 반대한다라고 이미 위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3번 각 문화가 고유한 가치를 유지하는 공존을 지향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고유한 가치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샐러드 볼 모델도 유지가 되고요. 국수 대접도 유지가 되죠. 예, 그래서 둘 다 공존을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없고요. 4번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냐 다문화 정책이 필요하냐잖아요. 이 두 정책이 모두 다문화 정책이죠. 동아주의 정책까지 다문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정체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국수 대전 모델은 맞지요. 그런데 샐러드 볼 모델은 주류 문화 없이 대등하게 공존해야 된다라고 보니까 여기가 의견이 나누어지는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 되시겠습니다. 네, 1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가불의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국제정치 얘기합니다. 국제정치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이상주의, 현실주의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도덕이 미치는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도덕은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완전히 없다고 무시해도 안 되고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의 도덕은 도덕적이라고 생각되는 행위의 정치적인 결과를 고려해서 이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면 되고요.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정책은 국가 이익이라는 정책적 결과를 겨냥해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세력 균형으로서 국가 이익이 강조되는 것이 결국 이 정치의 도덕이 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이제 영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현실주의적인 관점이네요. 우리 대표적으로 모겐소가 있으시죠. 모겐소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 국가 간의 자연 상태를 벗어나서 법적 상태로 진입하기 전에는 모든 국민들의 모든 권리는 순전히 잠정적일 뿐이다. 영원하고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법적 상태로 진입해야 된다. 이거 뭐 칸트 선생님이죠. 영국 평화론을 주장하셔서 칸트는 이상주의 계열의 사상가다라고 우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요. 그 모든 것은 오직 보편적인 국제연맹 안에서만 확정이 될 수 있고요. 참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영구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국제정치에서 권력은 권력으로 통제될 수 있다. 력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권력이 세지면 다른 권력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예, 요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니은 세계시민법은 공화국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거냐?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인간들이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공화국에만 적용되는 법은 아니고요. 공화국 국민에게만 적용되면 이제 국내법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합법, 이거 많이니까 틀렸다. 합법적 국제 관계는 공화제 존속과 완성의 조건이다. 네, 공화제가 존속되어지고 뭐가 완성일까요? 완성의 조건이다. 공화제를 존속하고 공화제를 완성하는 조건인가 보죠. 예, 이렇게 되는데 국제 관계가 합법적이 되어야만 되죠. 이게 칸트의 법적 체계가 순서적이에요. 그래서 국내법, 국제법,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국제법, 그 다음에 세계시민법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다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국내법이 잘 돼야 그 다음에 국제법, 그 다음에 세계시민법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여기들이 다 이상하면 안쪽에도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합법적인 국제관계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으면 국내적인 상황에서도 이제 법적인 관계에 들어와 있지 않은 국가들이 뭐 침략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존속이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자, 리을이 아마 헷갈렸을 텐데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행위가 도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칸트는 동의할 수 있겠죠. 이상주의니까. 근데 이 모겐소 입장에서 여기 도덕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여기 과대나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요 점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 중요성이 없지는 않다라는 말로 요거 그냥 맞는 말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도덕적인 어떤 중요성은 세력 균형, 여기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이 정책이나 국가 이익이라는 정책의 결과를 초래할 때입니다. 초래할 때 중요성을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성이 없지는 않고 지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서 정답은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네, 17번도 이것도 오답률 높았던 문제입니다. 야스퍼스 문제죠. 제시문에 기술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독적으로 기술 자체가 존재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이제 설명에 기술의 한계는 이러한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 행복과 불행 모두에 관여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 야스퍼스의 그래서 우리 많이 봤던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술은 지도가 필요한데 인간 자신이 지도자로서 재발견돼야 된다 해서 인간이 이걸 활용할 때 지도자로서 재발견되어서 인간 자신의 욕구를 명백하게 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며 이러한 욕구의 서열을 규정해서 윤리적으로 지도를 해라,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선지가 이제 여러분이 조금 힘들었나 봐요. 자, 1번 기술 자체는 기술을 실현한 인간과 독립되어 있는 존재, 인간의 가치와 별개의 존재죠. 실현하는 기술과 인간은 인간인 거고 기술은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건데 이게 뭐랄까 영향을 고려해서 그렇겠죠. 기술을 활용했을 때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는 건 이건 인간과 독립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영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라서 인간은 가치 판단의 대상이고 기술은 사실의 영역으로서 가치 중립적인 그런 거잖아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독립되어 있다라는 게 맞는 얘기고 여기 이렇게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아예 얘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1번을 금방 찾으시면 좋았을 텐데 약간 이게 고민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이게 꽤 높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번, 기술로 인한 모든 윤리적인 문제는 기술 자체로서 극복하는 게 아니죠. 기술과 인간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자체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3번, 기술의 내재한 부도덕한 속성을 성찰해요. 기술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기술이 부도덕한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걸 성찰하고 뭔가 지도하는 건 인간이 이걸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성찰과 지도가 필요한 거지, 기술 자체에 대한 성찰과 지도가 아닌 거죠.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에게 성찰과 지도가 필요한 거고요. 4번, 기술 자체의 독자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기술의 한계가 발생된다. 기술의 한계는 여기 위에도 있는데, 한계는 이러한 사실에 있지 않다, 독자성에 있지 않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술 자체의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에게 있는 거죠. 5번, 기술의 본질은 인간의 욕구로 인해 선이나 악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기술을 사용해서 선이나 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지, 기술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죠. 기술의 본질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여러분이 뭐랄까 쉽게 문장을 보셔서 좀 헷갈렸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었던 거고,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8번은 이제 동물 실험과 관련된 문제를 단독 문제로 출제를 하면서 그 자연과 윤리에 나오는 사상가들을 좀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이제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선생님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싱어, 칸트, 그리고 레건, 그리고 코헨까지 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동물 실험이나 뭐 동물 사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좀 예상을 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삶의 주체에 우리 얘기하시는 분이 레건밖에 없으시잖아요. 레건으로 찾아주시면 좋겠고, 단순히 살아있는 것과 다르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의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삶의 주체는 개체들의 독특한 유형의 가치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가치는 다른 가치들에 의해서 효용성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본래적 가치를 지녔다,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효용성과 독립해서. 그래서 여기 레건입니다. 문제 상황은 육류 수요 증가로 축산업이 각광받고 있을 때 A씨는 대량 생산에 용이한 공장식 사육 방식의 축산업을 시작할지 고민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공장식 사육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레건에 적용을 하는 건데요. 1번 보겠습니다. 동물은 자기 이익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존재냐? 레건은 그렇지 않다고 보죠. 일부 동물이 삶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삶의 주체인 동물은 쾌고 감수 능력과 더불어서 뭐 욕구도 지니고 의식도 갖고 뭐 미래에 대해서 복지를 추구할 수 있고 뭐 기억도 가지고 신뢰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 다음에 2번, 동물은 인간에게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지 않죠. 레거는 일부 삶의 주체인 동물이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에 들어가지요. 동물중심주의자니까. 3번, 동물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 이거는 틀렸죠.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어떤 학자가 얘기해도 인간만이죠. 인간만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권리는 있습니다. 4번 동물을 이용해서 최대다 최대의 이익을 산출해야 된다. 이거 공리주의적 관점인데 레거는 의무론적 관점을 가지신 분이죠.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동물, 여기 이제 본래적 가치, 내재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 동물이라면 삶의 주체가 되고 그 동물은 도덕적 지위, 도덕적 권리가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정답이 5번 되시겠습니다. 네, 레거 문제가 이렇게 단독으로도 나왔네요. 19번 가겠습니다. 사회계약 관련된 문제 되시겠네요. 갑을 먼저 보시면 주권자는 사람들이 자연법에 따라 계약을 통해서 세운 인격입니다. 뭐 이런 표현은 루소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국가를 설립하는 목적은 불신과 공표가 만연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기 보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전쟁 상태를 자연 상태로 보고 계시는 홉스 선생님의 주장이다.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을을 보시면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인격을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 두고 우리는 단체로서 각 구성원을 국가와 분리 불가능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이고 자연적 자유 대신에 시민적 자유를 확보하게 되시죠. 이거는 루소 선생님의 글이 되시겠네요. 그러면 제시문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으니까요. 홉스와 루소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사회계약은 자유가 없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자유를 누리죠. 자유를 누리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연권에 의해서 자유를 누리죠. 루소도 마찬가지죠. 루소도 자연적 자유가 있죠. 자연적 자유가 있죠. 그래서 둘 다 X다. 둘 다 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사회계약은 계약의 주체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해요. 그래서 절대 권력을 형성을 해서 하나의 인격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시면 홉스가 되고요. 루소는 그 하나가 일반 의지가 되죠. 그래서 하나로 결집하는 것 같습니다. 디귿, 정치 질서는 사회계약인 거죠. 이성에 따른 평등한 개인들의 약속, 사회계약인 거죠. 에 근거해야 된다. 예, 그렇죠. 두 사람 모두 사회계약론자니까. 그렇네요. 예. 사회계약은 이성에 따른 평등한 개인들의 사회계약에 근거한 거죠. 맞습니다. 리을, 사회계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에게 양도하지 않은 권리가 홉스는 생명권 같은 권리가 있죠. 생명권 같은 자기 보존과 관련된 권리는 양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루소는 전부 양도하죠. 아이고, 있다니까 여기 동그라미가 되셔야 되겠고, 루소는 전부 양도한다. 이렇게 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루소가 틀린 답이어야 되겠네요. 그럼 정답이 디귿 리을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계약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던 것 같고요. 20번은 해외 원조 관련된 문제네요.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들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됩니다. 딱 정해져 있죠. 원조의 주체가 되어지는 국가와 원조의 대상이 되어지는 국가 체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질서정연한 만민의 체제로 가입시켜서 사회, 정치, 문화적인 수준을 질서정연한 체제로 전환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 롤스 되시겠고요. 을은 이익평등고려의 원칙 또 나왔네요. 에 따라 만인이 분담해야 될 전지구적인 의무입니다. 여기 만인이 분담을 하는데요. 동일하게 분담은 아니죠.
동일하게는 아닙니다. 똑같이는 아니고요. 분담해야 될 의무가 같다라는 거지 똑같이 분담해야 되는 건 아니다.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 남는 소득이 있다면 그 일부를 기부하여 빈민을 돕는 것이 의무다 라고 보는 싱어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싱어와 롤스를 비교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원조의 목적은 원조 대상국의 부의 수준 향상이다. 아까 위에 롤스는 아니라고 나왔었죠. 그럼 이거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부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목적이 아닌 거죠. 2번, 니은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의 대상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회만입니다. 사회만 원조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원조에서 원조 주체의 행복 감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필연적이지 않을 수 있죠. 맞습니다.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꼭 반드시 필연적이지는 않을 수 있죠. 희생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꼭 필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손해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 손해를 되게 행복이 감소했어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정도의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리을, 원조 대상국의 상황에 따라서 원조를 중단해야 될 때가 있다.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나온 선지인데요. 일단 롤스는 원조의 대상국인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체제로 전환되면 원조는 중단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싱어 입장에서는 뭐 원조를 받는 대상국의 상황의 여건이 좋아지거나 원조 주체가 변동이 되면 원조 주체가 이제 원조를 해야 됐을 때 뭐 희생을 크게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원조가 중단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두 분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5번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9월 모평을 좀 살펴봤는데요. 엄청나게 막 어렵다라기보다는 낯설었던 그런 선지들이나 제시문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막 문제를 이렇게 막 넘어가지 못했던 그런 아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기존에 이제 쉽게 출제되었던 영역들은 굉장히 선명하고 우리가 딱 문제를 풀기에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60여일 남은 기간 동안에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답 정리를 하시면서 5개념 없이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생윤을 조금 이제 포괄적으로 논리적인 모순 없이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 것에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수능 때 좀 나은 결과로 여러분이 보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모의평가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선생님께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